제가 이거를 4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순자산 20억, 30억, 50억 막 쭉쭉쭉 나갈 때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그 정도가 됐는데도 막 걱정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언제 행복한지, 제 행복에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독하게 모은 1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잣돈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이유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건강이 갑작스레 안 좋아지며 저와 오빠는 금전적으로 부모님을 도와야 했습니다. 딸로서 부모님의 짐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그 과정이 어렵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소중한 사람들과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친구들 다 여행 가고 맛집 다니며 현재를 즐기며 살 때 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스스로를 다그쳐 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1억을 가지고 저도 이제는 제 가정을 새롭게 꾸리려고 합니다. 예비신랑은 3년의 고시 수험 생활을 끝으로 최근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또래보다 모은 돈이 적다며 종종 제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합격의 결과를 떠나서 한계를 깨기 위해 몰입했던 그 시간이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 자산이고 예비신랑의 그 끈기가 우리 가정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혹은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있게 시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막막하진 않았을 텐데 불쑥 떠오르는 이기적인 마음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괜찮다 생각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알뜰살뜰 모은 1억 종잣돈을 기반으로 10년 뒤에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싶은데 생각보다 현실의 벽은 높게만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자산의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해줘얼구에서 도와주세요.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룸에서 이제 지금 살고 계셔서 보증금, 주식, 현금 다 합치면 1억 1,20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여기에 대출 빼면은 순 자산이 1억 230만 원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면 월 소득이 한 65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현재는 대출이자는 뭐 22,000원이라 뭐 거의 안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월 지출, 이거는 지금 현재 지출 기준으로 한 14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마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 1.5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이분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 신혼집, 거주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야, 곧 집값 떨어지는데 왜 지금 벌써 사냐라는 말들이 들려와서 정말 이 아끼고 아낀 이 종잣돈 1억으로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혼자 계신 어머니와 예비 신랑 예랑이와의 회사를 고려해서 김포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자산 가치를 생각해서 서울 끝짝이라도 좀 걸터서 가야 될지 이게 고민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신혼부부시거나 아니면은 예산이 한 6억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경기도 신축을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서울 구축에 들어오시는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이 더 우리 장기적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네, 도미닉, 네,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집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는 이거 지금 사면 안 돼. 또 뭐 언론이나 뉴스나 그런 거 봐도 또 집값 떨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도 제 주위에는 약간 다들 집값이 곧 떨어질 것 같다. 네네. 잠깐 신혼이니까 잠깐 전세나 이렇게 좀 있다가 몇 년 뒤에 사는 건 어떠냐라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있어서 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기 전부터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가지고 있었던 터라서 조금 네네. 너무 혼란스러운 요즘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주변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집을 사지 말라고 하신 그 시기가 뭐 작년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뭐 최근에 그러신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있어서 올해 사실 제가 집 사고 싶다 약간 네. 이런 말을 잘 안 했어가지고 네네.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올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어른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요즘 또 시장이 조금 많은 규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좀 혼란스러운 게 맞으니까 조금 음. 어른들이 우려 섞인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도미닉님한테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도미닉님을 집이 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규제도 많이 나오고 또 주변 분위기도 약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도미닉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되니까. 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는데 그 조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걱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을 벌고 뭐 자산을 키우고 뭐 이런 게임이 아니라 지금 신혼부부시잖아요. 남편분 같이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앞으로 또 공급 물량도 많이 없고 그럼 또 전세로 처음 선택하면은 2년마다 가격을 올려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보다 그냥 편하게 이사 안 가고 2년마다 이사 안 가고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뭐 평범한 실수요자까지 막 못 살게 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다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5월 9일까지 팔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정책을 내는 거거든요. 너무 그런 걸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저는 남편분과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 라는 관점으로 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포에 살지 아니면 뭐 서울에 어디에 살지 고민되셨잖아요. 맞아요. 혹시 도미닉님의 직장이 위치가 어디세요? 지금 저 직장은 마곡이긴 한데 아, 강서구 마곡이요? 네. 네네. 근데 내년이면 아마 강남으로 회사가 이전을 할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네.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사실 네네. 저는 그렇게 지역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김포랑 강서구 마곡이랑 위치가 막 크게 멀진 않아요. 그 강서구에 내 집 마련을 하셔도 강서구가 뭐 9호선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강서구에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강서구에 지금 출퇴근하고 계시니까 강서구의 그 부동산 상황이나 부동산 그 생활권, 동네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조금 출퇴근하면서 조금 네. 봤던 것도 있고 네네. 전에 한번 임상도 한번 다녀왔었어서 아, 그러셨구나.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도미닉님은 강서구를 잘 아시지만 지금 같이 보는 시청자분들은 강서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도미닉님이 강서구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강서구는 그 서울 내에서 한강 이남에 있고요. 서울 내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바로 왼쪽이 김포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미닉님이 김포에 내 집 마련할지 강서구에 내 집 마련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신 도미닉님은 이 강서구의 마곡이라는 지역에 출퇴근하고 계시고 이제 예비 신랑분은 김포시에 출퇴근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김포보다는 그래도 강서구가 한강에도 가깝고 강남에도 가깝기 때문에 강서구에 내 집 마련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강서구를 제가 좀 분석해 볼게요. 강서구를 좀 확대해 보면은 강서구의 가장 메인이 여기 마곡입니다. 지금 도미닉님께서 출퇴근하고 계신 그 마곡이 있고요. 마곡의 특징은 업무지구입니다. 서울에 몇 개 없는 업무지구고요. 여기에 뭐 LG 사이언스 파크도 보이듯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코엑스나 이런 상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강서구는 크게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요. 여기 황금 색깔로 보이는 노선 있죠? 이게 9호선이고요. 여기 보라 색깔 노선이 5호선입니다. 그래서 9호선은 강서구를 시작해서 여의도도 지나가고요. 강남까지 지나가는 좋은 노선이에요. 몇 년 후에는 강동구까지 이어지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서울 내에서는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지만 9호선이라는 노선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또 급행도 있기 때문에 신논현역까지 20-30분 내로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에요. 두 번째, 5호선은 강남을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의도를 지나서 광화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3대 업무지구라고 하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를 지하철 노선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이 강서구예요. 다시 돌아와서 마곡은 그 강서구 내에서 기업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요. 그리고 마곡하면은 엠벨리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축에서 구축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곡의 대장은 엠벨리고요. 20평대 기준으로 14억에서 15억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 밑에 내발산동이 있는데요. 내발산동은 강서구에서 학군지예요. 대치동, 목동 같은 서울 내에서도 학군 하나만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은 없지만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아이가 좋은 학군에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역이 내발산동이에요. 특히 이제 여자 학군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덕 여자고등학교, 명덕 여자중학교가 강서구 내에서 손꼽히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장산역이 있거든요. 여기의 분위기는 마곡이랑 좀 달라요. 마곡은 직장인분들, 근데 우장산역은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여기 학원가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런 상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기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10년 정도 됐고요. 20평대 기준으로 10억, 13억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까지 9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형성돼 있어요. 가양동과 등촌동의 그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구축 아파트니까 복도식 기준으로 한 8억대 정도, 20평대 기준으로, 그리고 계단식은 10억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가장 끝에, 강서구 끝에 이제 염창동이 있는데요. 염창동은 20평대 복도식 기준으로 9억대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가양 등촌이 마곡에 더 가깝잖아요, 영창보다. 근데 가양 등촌의 복도식 20평대가 8억대인데 염창은 9억대예요. 중심에서 거리가 염창이 더 먼데 더 비싸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염창동이 강서구 내에서 가성비 학군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밑에가 목동입니다. 염창동이지만 목동 학원가에 라이딩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염창동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강서구 내에서는 거리가 좀 멀지만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가양 등촌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호선 라인 끝에 방화동이라고 있어요. 전통시장이 있어서 거주 환경이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강서구 내에서 가장 가격대가 낮게 형성돼 있어요. 방화역, 개화산역 이런 5호선 라인 위주로 복도식 20평대 아파트가 5억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가 서울 내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지만 그 위치적인 불리함을 9호선, 5호선이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고 가격대가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나는 신혼부부거나 10억대 미만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미닉님?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미닉님의 내 집 마련 예산이 저는 한 5억에서 6억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 디딤돌 생애 최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금리도 낮기 때문에 매매 6억 이하는 또 디딤돌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억대 아파트를 강서구 내에서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강서구 방화동에 그 10평대 후반이나 20평대 초반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5억이에요. 전 이 정도 아파트면은 저는 뭐 인플레이션 해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지난 고점에 7억대가 넘었었거든요. 그럼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화동 혹시 가보셨어요? 방화동은 네. 지나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김포공항 근처 지나갈 때 네네. 한두 번 이렇게 보았던 거랑 네. 전에 강서구 인장할 때 마구 돌면서 방화동 네. 이렇게 쓱 지나가 본 것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강서구를 보다 보면은 방화동이 강서구에서 가격대가 제일 낮기 때문에 또 거주 환경도 강서구 내에서는 그렇게 막 선호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곡이나 뭐 우장산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좀 선호도가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6억이잖아요. 그럼 강서구에서 6억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방화동 외에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네.
방화동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도 안 듭니다. 왜냐면 5호선 라인도 잘 돼 있고 또 마곡도 가깝고 그러니까 직장도 가깝고 여의도와 광화문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산 가치로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포 신축보다는 강서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생각했을 때 그때 좋은 선택했구나 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사실 강서구 쪽을 제일 먼저 봤다가 네네. 그때는 가양동이나 등촌동 위주로 봤었거든요. 네. 건축 소형들. 네네. 작년 한 10월, 9월 이때까지만 봤을 때만 해도 제가 네. 생각한 예산 안에 들어와서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네. 그 사이에 너무 물가가 올라버리고 이래서 서울은 안 되는 건가 해서 이제 김포로 마음을 접었었거든요. 네네. 방화동은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네. 주셔서 네. 약간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단지가 6개월 뒤에, 1년 뒤에 똑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후회를 덜하는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건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방화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내가 가양 등촌에 비해선 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잘 안 가.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1년 뒤에 가격이 7억대가 됐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다리는 선택이 좋았을지 아니면 그때 내 집 마련을 하는 선택이 좋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후회를 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택지가 하나 있겠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내 집 마련을 안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선택이 후회를 더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예산 내에서 그래도 서울에 가장 가까운 거, 강남에 가장 가까운 단지, 그리고 방화동이 지금 도미닉님 직장과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전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예비신랑분도 가깝고 김포에 출퇴근하시니까 전 너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돈도 모이고 또 네. 이제 결혼도 앞두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처럼 느껴지고 있는 요즘이라서 네. 근데 멘토님들도 이제 자산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불안할 때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네. 만족하시는 포인트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시절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줘볼래? 네네. 일단 저기 내 집 마련은 괜찮아요? 네. 네. 내 집 마련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1살입니다. 그 사회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사회생활 한 7년, 8년. 그 형제 있으세요? 저 친오빠 한 명 있습니다. 저기 혼자 막 독립해서 사신 기간이 긴가요? 한 5년쯤 나와서 산 거. 왜냐면은 사실 31세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질문을 하는 게 자족하는 삶이 어렵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 또래 할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이게 50을 바라보는. 좀 약간 이제 좀 뭔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고 막 욕심도 부리다 깨져도 보고 뭐 생각보다 또 잘 돼가지고 막 운 좋아서 터져도 보고 막 이렇게 막 그 롤러코스터를 탄 다음에 나중에 이게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고 가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하는 고민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봤고요. 제가 왜 이 고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친구랑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같이 결혼하면서 해서 살 때 네.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나눴었는데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드는 생각이 이거보다 덜 벌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고 이거보다 더 벌어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그런 자산적인 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 멘토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자산적으로 훨씬 이렇게 좋은 환경이시니까 그에 대한 고민을 더 먼저 하셨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야기가 좀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어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더 살았으니까 드는 생각은 본인들이 언제가 행복한지 언제가 좋은지를 몰라서 그렇죠. 결혼을 하시는 후배 30대 초중반 후배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인데요. 보통 그때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얘기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느끼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자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좀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행복해요? 본인은?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난 이때가 참 행복하더라. 저 요즘은 그냥 가족들끼리 만나서 저녁 먹고 네, 같이 수다 떨고 네. TV 보고 음. 그럴 때 좀 행복하다,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집, 집, 또 뭐 있어요? TV와 저녁이 필요할 것 같아요. TV와 저녁, 그거 좋아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가족? 가족.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까지가 두 분의 목표인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화동 집을 사고 나는 갈아타기 안 하고 돈 차곡차곡 해가지고 뭐 여기에 필요한 돈을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 집이랑 5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TV 볼 때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일할 거 막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그 오롯이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면은 그거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두 분은 그거 정도를 목표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하기까지 필요한 정도 이상은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나는 방화동 아파트랑 그 외에 뭐 현금성 자산 혹은 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5억 정도면 내가 꿈꾸는 행복은 충분히 걱정 없이 누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서면 거기까지만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남들한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이거를 4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순자산 20억, 30억, 50억 막 쭉쭉쭉 나갈 때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그 정도가 됐는데도 막 걱정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언제 행복한지 제 행복에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신혼여행 가시죠? 네. 신혼여행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언제 행복하냐? 난 이런 게 행복이다. 나는 막 무슨 BMW 포르쉐 타고 뭐 어디 호텔 가갖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삼겹살 사다가 구우면서 TV 봐도 행복하다. 난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면 거기 필요한 돈이 얼마지? 그게 두 분의 재정적 목표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서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사시면 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족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족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되게 의문현답을 잘 주신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1억이 모아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할 텐데 제가 아까 유디님이 잘 설명해 줬지만 조금 요것만 좀 보태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매하는 거 참 고민되죠? 네, 태어나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사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좀 놀랐던 게 지금 현금성 자산 1억 중에 주식이 한 4,800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주식은 언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작년부터 조금 목돈이 생긴 시점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수익률은 작년에는 주식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벌었던 것 같고 올해는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한 10% 수익률 정도 다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너무 그냥 들고만 있기 아쉬워서 좀 공부를 하면서 해봤던 거예요. 그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네. 그 작년에 처음 할 때 어땠어요? 처음 살 때? 쫄렸어요. 쫄렸어요? 쫄렸어요? 솔직하다. 먹고 막 계속 열어보고. 그죠? 쫄렸죠?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처음이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한번 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도미닉님은. 네. 내 집 마련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보통 이 매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우리 도미닉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 내 집 마련 망설이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집을 사고 나서 떨어지죠. 네, 집을 대출이랑 신용까지 해가지고 한 6억에 샀는데 그게 갑자기 5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좀 속상하지만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좀 위안을 해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0년 뒤에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26년이죠? 네. 2036년에는
6억에 사서 5억 5천 됐는데 이 아파트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5억 5천보다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가 중요해요. 이 질문을 하다 보면은 되게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건 주식이 아니고 거주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도미닉님 뿐만이 아니고 이런 내 집 마련을 망설이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도 걱정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강단 있게 자기가 의사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혼하는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코크님하고 인사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네. 남편분이 좀 미안해 하세요? 네, 조금 종종 그런 종종. 표현을 해요. 그럼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걸 들으면 좀 속상하죠. 그쵸. 속상하죠. 처음에는 뭐, 그래, 괜찮아 하다가 이제 이게 자꾸 이게 반복되면은, 왜 자꾸 저런 말 하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기 이제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차라리. 네. 그러면은, 하시는 분도 덜 부담스럽고, 듣는 분도 오히려 더 그 말이 더 좋지 않을까요? 미안해보다? 네, 요거 알려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 알겠습니다. 결혼하면은 알려줄 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 이런 말하는 것도 다시 알려줘야 돼. 나랑 사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결혼 축하드리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연 보내고 나니까 그래도 고민하셨던 부분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목소리 또 너무 좋으시다. 엄청난 미인이실 것 같은 그런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또 잘 하시고, 또 남편분하고 또 그 지역, 지금 유디님이 말씀해주신 지역 다시 한번, 그때는 쓱 지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에 거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보시고, 내려서가 차근차근 그 주변 잘 둘러보시고, 단지도 보시고 하면서,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브닷컴 네이버에 쳐주시면요.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왼편에 보시면 구해줘 월부 신청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셔서 주변에 물어볼 데 없고, 또 특히나 내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주변에 물어보면 우리 사연자분처럼 주변에서는 다 어르신들이 야 사지 마라,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내 집 마련이냐 이런 이야기로 오히려 나는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많이 꺾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좀 이왕이면 그래도 좀 경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 고민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선정해서 좋은 솔루션 맞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도 못해요. 저희 맞아요. 자물쇠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가볍게 신청해 주시면은 혹시 압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꼭 해주시면 너무 또 왜냐면 저희가 일단은 사연을 보고 내용을 길게 안 쓰셔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다라고 하면 다시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그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받으니까요. 일단 요 사이트에 올릴 때는 너무 이렇게 막 부담 갖고 글을 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그 정보만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